네, 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문화평론가와 신민정 평론가 모셨는데 이게 있으니까 약간 감옥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예, 뭐. 우리 언제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아니 뭐 하반기쯤 되지 않겠어요? 하반기만 돼도 어떤 섬나라는 드디어 이제 쇼핑할 때만 마스크를 쓰고 있대요. 이제 곧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거기 계신 분이 마스크를 벗는 일이 너무 초현실주의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전 영상들 보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저는 드라마를 보면 쟤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쇼핑을 하네. 뭐 마스크를 안 쓰고 누구 요즘 일을 시작한 하네. 주말 드라마는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음. 그래서 주인공들이 대사할 때 마스크를 벗고 잠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드라마에도? 네,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드라마구나. 그리고 예능에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등장을 하고 밑에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아, 그렇지. 그걸 볼 때마다 언제쯤 되면 이거 벗을 수 있을까? 근데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긴 오겠지만 굉장히 초현실주의처럼 느껴지는. 아, 제가 유튜브에서 옛날 드라마 보는 게 취미인데 요즘 너무 재밌죠. 키스하는 장면 나올 때는 네. 깜짝 놀라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큰일 날라고. 저도 가까이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 어이구 저렇게 가까이 얘기도 되나 낯설더라고요. 예. 언제부터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네. 옛날 드라마 중엔 담배를 피우는, 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어머나 그죠. 심지어는 아내를 때리는 장면까지 나와요. 아, 그게 어떻게 전파를 탈 수 있나 놀라운데 맞아요. 그나마 이거는 순한 편이에요. 90년대 후반만 해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단 말이죠. 벽에 딱 이렇게 강제로. 강제로. 밀치고 탁 떼고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참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남성들 중에는 그게 멋있는 거라고. 사랑 고백의 멋있다고. 전형이다. 예. 사랑 고백은 그렇게 해야 된다. 아주 어. 큰 오해를 세상에서 제일 큰 오해를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시니까 한 칼럼에 보니까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차인표 나오고 네. 신혜라 나오고. 아닌가? 그거는 그대 네. 내 사랑 그대 그것도 제목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었냐면 안재욱 씨가 이 그래요? 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최진실 씨랑 차인표 씨가 군대 갔다 와서 컴백한 드라마였어요. 근데 원래는 차인표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네. 나중에 안재욱 씨가 주인공이 돼서 끝내는 안재욱 씨랑 연결되는 걸로 끝난 드라마였는데 그거를 이제 복귀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가난한 고아인 최진실 씨를 약간 범하려고 하는 부잣집 아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PD가 구속될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그게 버젓이 방송이 되고 보는 사람들도 그거를 그렇게 막 불편하다기보다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했던 지금 보니까 그게 한류의 시작이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난리 나가지고 안재욱 씨가 뭐 아니, 이것도 그렇지만은 그 개그 프로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 때가 달랐어요. 박근혜 정권 때는 외모 비하 개그. 네. 이게 뭐 무조건 들어갔고 바보 연기 그것도 너무 당연히 들어갔고요. 바보 연기는 계보가 있어. 그렇죠. 배삼룡, 이주일, 심영래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싹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개그 콘서트도 사라지고. 맞아요. 개그 콘서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흉내를 냈던 여자 개그우먼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개그에 소재가 없어가지고 뭘 개그로 했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상토론 그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코너였어요. 그러니까 민상 씨. 이 어떤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큰 불이익을 부르는 거기에 그런 걸 밝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겁에 질려하는 네. 이런 사람들을 풍자하는 이런 코미디. 윤민상 씨, 박영진 씨인가 네. 두 분 나와서 맞아요. 김대성 단어가 나왔다 하면 다들 한 단어만 가지고 문재인 겁니다. 문재인. 맞아요. 그런 개그가 있었네요. 요즘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가지고 개그맨 분들이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유튜브로 많이 옮겨갔는데 그래도 소극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소극장에서 되게 힘들게 아직도 하시는 분들 소극장을 그리워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또 발발해가지고 그렇죠.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개그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왜 가짜 애인 역할 해주는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그게 봤는데.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남자친구인 것처럼 이제 보는 사람하고 얘기를 걸고 아 저런 초현실주의적인 걔가 먹히는구나. 요즘에 공방이라 그래서 공부하는 영상이 되게 인기가 맞아요. 많대요. 근데 그게 공부하는 영상? 틀어 저 혼자 모르시는구나. 하기가 그러니까 예. 모니터에 공부하는 영상을 같이 띄워놓는 틀어놓고 같이 아, 공부하는 그래요? 분위기 타는 거죠. 같이 네. 공부하는 거. 아 그렇게 해서 네. 보는 게 아니라.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뭐 스터디 카페니 뭐니 다 제한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또 혼자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위기를 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공부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제가 2016년에 무슨 유튜브를 했었냐면은 유튜브는 아니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네. 눕방을 했습니다. 눕방. 오. 자는 방송. 요즘에 연예인분들이 눕방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앞서가셨다. 2016년에 오. 그냥 자는 거예요. 딴 말하지 않고. 오. 그래서 눕방이 요즘 좋은 게 음. 보시면서 틀어놓고 주무셔가지고 재생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광고가 많이 들어오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렇네요. 어떤 분은 꼭 11시에 음.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시는 게 음. 보시면서 직장인분들이 주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생 시간이 길어져서 광고가 많이 아 그래요. 한번 시도해봐요. 알겠습니다. 업로드 시간을 11시로. 아, 실제로 우리 저 매트리스 광고 들어왔는데 네. 조만간 제가 그 방송을 하려고. 아, 눕방을요? 예. 아, 네. 베개 광고도 환영합니다. 예. 베개광고. 그렇죠. 세트를 맞춰야 되겠네. 아 그- 코골이 광고도 있군요. 아, 코골이 그러네요. 광고도. 예. 우리 또 우리 그 지난주에 광고했던 어떤, 네. 그 보남칠. 네, 보남치 이너큐. 드시고 아, 그렇지. 누우셔서 좋네요. 실험멜인데요. 아 그래요. 아이고 김엄마? 정말 화수분이네. 수익 모델의 화수분이야. 예, 묵방이 한번 네.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뭐가 있습니까? 자, 산삼진 99로 모시겠습니다. 김영민닷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부모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워낙에 비싸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던 산삼을 홍삼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삼을. 네. 자,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의 후기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네. 사실은 뭔가 좀 익스큐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익스큐즈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말로써 뭐 사과를 한다든지 유감을 표시하기 어려울 때는 산삼진이 딱입니다. 산삼진. 네. 그러나 이런 분들은 산삼진이 좀 어울리잖아요. 여기다 독약을 탔을 것이다. 이런 의심 많으신 이런 분들. 관계까지 가면은 산삼진이 아니라 백약이 부여입니다. 그 전 단계면은 네가 나한테 이런 걸 줄 때는 이게 뭐 들었을 분명히 것이야. 네. 그런 관계까지는 이제 권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이 부모님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워낙 비싸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었던 산삼을 홍삼 가격에 이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입니다. 오, 진짜 기격- 산삼 추출액이 들었네요. 네? 산삼 추출액이 아, 들었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요. 어머. 99%예요. 예. 자, 기력이 바닥나신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홍삼 그리고 맛 좋다는 건강식품이랑 또 병원에 다녀봤는데 힘들어 하시는 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보고 마음에 와닿아서 주문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한 달 복용하시고는 죽도록 피곤한 느낌이 사라졌다 라는 것과 잠을 조금 잘 주무신다는 것. 네. 와. 한 달 복용하시고서 두 달 복용한 후에는 어머니께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것. 석 달 복용 후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으신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달에는 너무 힘이 세지셔서 한번 좀 대들었다가 얻어맞잖아요. 아니 농담이에요. 학생입니다. 네. 네 번째 달은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냥. 예.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또 재주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가정의 평화 받는 분들에게 인심을 얻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요.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산삼진입니다. 산삼진 99는 7년근 산양 산삼을 사포닌 최적화 공법으로 건조 추출해서 일회용 위생병에 담아서 품격 있게 포장했습니다. 한 박스 30병은 7년근 산양 산삼 20뿌리에 해당합니다. 아, 저거가 하나가. 그렇습니다. 와. 네. 자, 구매 방법은 현재 지금 40% 할인하고 있어요. 네. 김용민닷컴에서. 네. 아유, 남기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깎아서 우리 저 구매자분들께 제공을 하니까 제가 다 네. 걱정이 됩니다. 현재 40% 할인해서 36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께는요. 한 개 구매 때 한 개를 더 드립니다. 세상에. 원 플러스 원이네. 그러니까 한 달치가 18만 원인 꼴이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18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 하루 6천 원 커피 한 잔 값으로 7년근
산삼을 거의 한 뿌리를 매일 마시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구매 후기를 남기실 경우에는 장내 유익균 증식을 위한 체인징 S 1개월치를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면역력의 끝판왕 산삼진 9구를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네. 자, 드셔보셔야지 이제. 아, 네. 드셔보셔야지. 기력이 좀 넘쳐지셔서 오늘 방송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인삼하고 다르네. 홍삼하고도 다르고. 그러네요. 홍삼은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 단맛이 없네요. 확실히 산맛이 나요. 예전에 저 원주 근무할 때 음. 선배들이 가끔 장례삼을 장례삼. 이제 진짜로 이제 스님이나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 구해주시면 그게 치악산에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 뿌리 정도만 드셔도 겨울에 감기를 안 한다고. 오. 그래서 선배, 아이 거짓말하지 마요. 뭐 그거 한 뿌리 먹었다고 감기를 안 해요 이랬는데 너 먹어봐 진짜 감기를 안 해. 그리고 구해주시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 구매하기 쓰신 분 너무 마음이 이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2달 복용 후에 건강을 회복하시고 3달 복용 후에 웃음을 찾으셨다.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아이고. 보약 한 잔을 해드려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사실 보약은 맥을 또 짚으러 가셔야 되고 또 한의원마다 가격도 다르고 뭐가 그렇죠.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드셔서 막 엄청 기력이 나아지셨다는 고장도 잘 사실 모르겠고 없고. 네. 이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네. 코로나로 한번 갔다 온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면역력의 문제예요. 아, 맞아요. 갑자기 뭐 이병 저병 할 거 없습니다. 일단 면역력이 무너지면은 그냥 뭐 어떤 바이러스든 틈타게 돼 있어요. 자, 산양 산삼진 9. 오. 네. 우리 몸에 어떤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들 들어 주시고 예. 또 구매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사랑도 받으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네. 주고 받으시고. 네. 주고 그러시면 받으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혼 위기 부부는 서로에게 산양 산삼진 9구 이렇게 서로 내가 뭘 주고받으면은 탔지? 아, 뭘 탔지고 회복 안 돼. 그 정도까지 가면 이제 정리하셔야지 뭐 거기서 신유진 변호사님께 아, 전화를 드려 상담을 우선 받아보는 걸로. 저기 잠깐 공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평화나무가 이제 곧 평화나무 아카데미를 개설하는데 아카데미요? 우리 저 신유진 변호사님이 네. 이혼학 개론을 이제 와, 너무 총 재밌겠다. 5강 정도 하시기로 했어요. 네. 아,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만나는 것만큼이나 헤어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예의 네. 있고 서로 그렇습니다. 상처 없이 예. 그것도 참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 참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야 그 뭐 진짜 천륜을 거스르는 걸로 인식하지 않게 해야 결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 남동생이 제가 하도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루는 저한테 음. 누나 갔다 와도 되니까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저한테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갔다 와도 돼. 갔다 오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갔다 와. 아, 정 안 되면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갑자기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 엄마가 밤낮죄로 전화해서 노처녀 시집 안 간다고 음. 저한테 막 그러실 때였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꿈을 꿉니다. 응? 아내하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럼요. 진짜 뭐 이혼 서류를 저한테 내밀기도 했는데 또 제가 낙선한 과거 경쟁자한테 축 낙선해가지고 그 화환을 보내고 손석희가 나를 이제 씹어가지고 방송에서 그래서 아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손석희한테 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으면 손석희한테 가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 진짜 이혼할 마음도 있었어요 진짜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근데 이제 가끔씩 꿈을 꾸는데 아내하고 이혼하는 꿈을 꾸는데 그때는 이 불쌍한 여자를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니 꿈에서 꿈에서. 이 현실에서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 불쌍한 여자를 어떡하나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 나한테 잘해주잖아 대개는 그렇죠. 그 착한 사람들한테 내가 몹쓸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주 악몽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난 적이 멋있다. 많았습니다. 그 꿈속에 나오는 자아가 상당히 굉장히 곱고 네, 귀여운. 곱고 단아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떤 분한테 했더니 우리 선배가 이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야? 자기 아내가 뭐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어느 날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혼하자고 했어. 네. 좋아가지고 결혼해놓고는 응? 어느 날 아침에 아프리카를 가고 싶은데 아내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설득해서 끝내 이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가시려고요? 처음에는 아프리카를
가는 등 그 자유를 얻기 자유를 위해서. 얻고 싶어서. 아내는 1년 동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음. 그래서 1년 동안 너는 나쁜 년이 아니다. 이런 걸 심어주면서 근데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 양반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한테. 야, 이혼해야 돼. 이혼 한번 해봐. 그 양반은 내가 진짜 이혼 서류 받았을 때 그거를 찢었다고 막 화를 냈어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 그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이혼하면은 그 처갓집 식구들한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되고 그러지. 야, 근데 말이다. 이혼하면은 그 착하고 사람 좋고 좀 뭐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줄 것 같은 그 처갓집 식구들이 웃는 낯으로 뒤돌아가 한다. 더 좋아. 더 좋아. 웃는 낯으로 뒤돌아가 한다. 관계가 네. 저절로 정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전혀 예. 걱정할 게 아니다. 예. 저희가 뭐 이혼 찬양 방송은 아니긴 합니다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 아, 저희 그래야 신유진 결혼을 변호사님한테 약간 물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려운 게 그분한테 아니다. 전도당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가셨죠. 예. 또 이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김갑수 선생을 모시고 아 세상 조론을 자유로운 하신, 영혼이죠. 네. 네. 조론을 하신 우리 저 김갑수 선생 모시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특이한 시간이 될 거라고 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갑수 형님은 네. 이런 아니 그 나이가 나보다 훨씬 많으신 분이고 한 10년 이상 되시는데 네. 이런 자유로운 영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 얘기가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음. 네. 첫 번째 코너도 뭐 이혼, 재혼 뭐 이런 네, 거와 재혼. 관련이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먼저 그런 박형준 얘기죠? 얘기인데, 예. 오늘은 재혼하신 아주 핫한 유행어를 남기셨는데요. 아내의 아들이라는 드라마 제목 같은 명언을 아내의 남기신. 아들. 아,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네. 그냥 완전히 깬다는 표현 있잖아요. 네. 딱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하태경 의원이 제가 볼 땐 이거는 두둔한 게 아니라 먹인 것 같아요. 이거는 먹인 거예요. 박형준 후보를 저는 먹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최 씨의 아들들을 박 씨의 아들 딸로 만들지 말아라. 가족이 아니다라는 식의 페이스북 글을 남겼어요. 아, 그러니까 저 지금 저 부인 조현 씨의 전 남편이 최 씨였던 네,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최 씨의 아들 딸을 왜 박 씨의 아들 딸로 만드냐? 박형준 아들한테 산 것으로 알지 않겠느냐?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네, 직계 가족이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더 먹이신 게 아닌가. 꼼꼼하게 매겼다. 설명을 좀 해봐 주세요. 예. 네,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박형준 후보가 LCT 관련해서 아파트 여러 가지 투체.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음. 일단 박 후보의 명의로 되어 있는 LCT를 누구에게 구입했는가가 이번 주 중에 밝혀졌어요. 알고 봤더니 박 후보 배우자 재혼하신 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는 박 후보자의 아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제 박형준 후보 측에서 아내의 아내의 아들이다라는 아들이다. 표현을 써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왜 아들로부터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재혼 가정이라 굳이 가정사를 밝힐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사실 유권자는 가정사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 우리는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기 중요하니까.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구입을 했고 그 구입 당시도 정당했는가를 따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실인데 그렇다면 아들이 LCT를 구입했을 당시 그 매입이 문제가 없었을까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5년 10월에 최초 청약이 있던 날이고 네. 그리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 씨라는 사람에게서 박 후보의 아들이 20억 원 이상을 주고 구입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이 이모 씨가 누군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 최초 분양가에 웃돈이 붙잖아요. 예. 더군다나 여기 로얄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몇 천만 원에서 억대의 웃돈이 붙는 그런 라인인데 웃돈을 700만 원만 주고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네, 아, 그런데- 아내의 아들이 네, 아내의 아들이.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같은 날 아내의 딸이 아래층에 같은 라인의 로얄 집을 라인에 있는 네, 500만 원,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라는 거죠. 웃돈이 부자였나? 수천만 원에서 네. 1억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웃돈을 700만 원과 500만 원만 주고 팔았을 이 이모 씨, 이 대인배 이 이모 씨가 누군지 네.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예컨대 이제
박형준 집은 나중에 뭐 1억 넘게 해서 아들한테 1억의 웃돈을 주고 예. 샀다고 근데 했어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그 원 분양자한테 그렇죠. 1억의 웃돈을 주고 주고 사고 받고 그리고 아들은 아들한테 이제 박형준한테 뭐 아버님 500만 원만 더 주세요. 500만 원만 더 주세요. 뭐 뭐 세금 700만. 때문에 그건 좀 주세요. 네. 이러면 이게 사실 얼개가 맞는데, 이해가 되는데. 예. 아니 근데 원 분양자한테는 500만 원밖에 안 받고, 네. 또 나중에 아버지한테 팔 때는 억 단위를 달라고 그러고, 이거는 좀, 에이. 그래서 박 후보 측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동산 소개로 아들이 분양권을 샀다. 아, 음.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부동산이 소개해 준 것이다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층수가 낮지 않기 때문에 프리미엄 웃돈이 별로 붙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5년 전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LCT가 최초 분양 전에 로얄층 10세대에 따로 임자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 네. 기사를 살펴보면 네. 해운대에서 20년 넘게 이 고급 아파트만 분양하고 중개했더니 A 씨라는 분이 이 열채는 부동산 시장에 나온 적이 없는 이 특정 라인의 열채가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찜을 해놓고 요건 누구 줄 사람이 정해져 그렇죠. 있으니까 단 아예 한 시장에 번도 내놓지도 않고. 단 한 번도 부동산 시장에 나온 적이 없는 열채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열채 중에 이 두 채가 그 열채 중에 속하는 게 아니냐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을 계속 받고 있다면 이 박형준 후보 측은 그냥 최초 분양자한테 얼마를 주고 매입했는지 그 내역, 그 출처 이런 걸 자신 있게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막 아들이니 아내, 아들이니 직계 가족이 아니니 뭐 얼마를 더 줬느니 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죠. 거래 내역, 최초 분양자 누구인지, 이 이모 씨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아들이 누구로부터 구매했기에 시세보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웃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는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계약서만 보면 뭐 누군지 그쵸. 뭐 예를 들어 생면부지의 사람이어서 그냥 진짜로 음. 설명한 대로 500만 원이나 700만 원만 주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류만 공개하면 이름 지우고 그죠? 네, 그렇죠. 공개하면 되지 않나.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LCT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산 집이고 뭐 작년 4월부터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주에 또 밝혀진 사실은 올해 3월 초에 급하게 입주한. 오래 들어간 네, 거네요. 올해 3월 초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명의만 그렇죠. 박형준 작년 후보. 2020년 4월부터 명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로 들어간 건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네. 3월 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무슨 핑계를 댔냐면 기반 시설이 들어가지 않아서 뭐 네. 입주를 할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 거기 사는 많은 사람도 요즘에나 입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설명을 했지만 했고. LCT 정식 입주는 2019년 12월이었고 기반 시설도 이미 다 작년 4월엔 다 갖춰진 상황이어서 그 앞에 얼마든지 조형물까지 다 그쵸. 돼 있는데. 상당수가 다 입주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러다가 몇 시간 뒤에 박 후보 측 캠프에서 또 말을 바꿨어요. 경황이 없어서 이사를 못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년 4월이면은 아무리 작년 4월에 경황이 없었다고 한들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가 있는 지금보다 경황이 더 없었을까? 더 경황이 없을 법한 지금 이 3월에 입주했다는 사실이 더 설득력이 없죠. 그렇다면 왜 4월부터 LCT에 가서 살지 않고 1년이 거의 지난 이 3월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시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기? 이제 열린공감 TV에서 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는데 2020년 4월이 어떤 시기였냐? 총선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2020년 4월. 네. 예. 아, 네. 작년 총선. 작년에. 그러니까 3월 말에 이분이 이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지만 최종 탈락하셨어요. 3월 말에 탈락하셨죠. 만약에 공천을 받았더라면 이 LCT에서 살고 있다는 게 분명 약점이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 후의 시기. 그래서 완전히 2004월 이후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올라가도 재산 공개할 내역이 없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약점이 되지 않을 상황에 또 오거돈 시장이 사퇴하기 전이야. 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탈락 후에 이제 뭐 소유권을 옮겨와도 되겠지라고 했지만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또 입주를 미뤘을 수도 있을 가능성. 그래놓고 수도 또 있는 저기 거죠. 처음에 그 후보 등록할 때 예비 후보 등록할 때 그 LCT로 등록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저 화랑 부인 화랑. 조현아랑 꼭대기층에서 살고 있다라고 밝혀졌죠. 근데 이것도 이 조현아랑과 관련한데도 집이 한 채가 떠 있어요. 이 집인 전세 70평 10억의 전세인데요. 10억짜리 전세 들어보셨습니까?
참고로 저도 이제 부산이 친정이라 가지고요. 물론 부산에서 10억짜리 전세가 네.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물론 이제 산등성에 있는 아파트긴 하지만 매매가가 1억이 정도. 네. 근데 사실 10억이 전세가 되려면 서울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어서 쉽진 않아요. 저희 본인이 거주했다고 주장했던 조연화랑 뒤편에 이 조연화랑의 명의로 10억짜리 전세 이 고급 빌라가 있어요. 네. 디 마크하우스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조연화랑의 재산 규모가 5억 원 정도로 신고가 돼 있대요. 그러면 재산 규모의 2배인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연화랑이. 만약에 이 조연화랑에서 살았다고 한 이분들이 혹시 이 고급 빌라에서 이 10억 원을 주고 이 조연화랑 명의로 얻은 10억에서 살았을 가능성은 없는가에 대해서 이 열린공감 TV가 취재를 했는데요. 부동산업자가 실제로 조연 그분과 박 후보가 살았다라고 살고 있다 살았다라고 증언하는 이야기가 그럼 그 밝혀졌어요. 10억짜리 전세 집에 박 후보와 아내가 사셨다라고 네, 그렇죠. 부동산 업자가 증언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박 후보 측 캠프에 확인을 해봤더니 디마크 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들이다. 내가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아들은 그러면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만약에 조연아랑의 돈으로 개인이 죽어있다라고 네. 한다면 배임이죠. 그렇죠. 이건 그러면 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배임인 거고 그동안 박형준 후보가 살았다고 하면 박형준 후보가 배임이죠.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뭐냐? 그렇다면 아니다. 나 이거 배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돈이었다. 조연아랑은 차명이고 박 후보 측의 돈으로 이 10억을 얻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전세권, 이 10억 전세권에 대한 재산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 공개가 안 된. 이게 고의 누락을 했거나 허위 신고가 돼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죄네. 그렇죠. 그럼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조연아랑의 돈이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분이 박 후보 측에서 기자회견에서 조연아랑에 산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이게 고급 빌라에 사는 것을 숨기고사 그리고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된다면 이거 당선 후에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선거법 아. 250조. 아, 그 외웁니다. 250조. 250조 무슨 내용인가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허위 사실. 사실을 유포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거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이- 간단하게 설명하시네. 네. 이 고급 빌라, 이게 조연아랑 명의의 고급 빌라가 어떤 정말 조연아랑의 명의로 돼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배임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누구나 조연아랑 바로 뒤편에 조연아랑 명의의 10억짜리 고급 빌라, 집이. 70평 고급 빌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LCT도 소유한 분이 과연 그 조연아랑에서 되게 막 불편하고 막 이렇게 불안정하게 살았다라고 한 사실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부자신가 보죠? 제가 어. 알기로 박형준 후보가 예. 사실은 뭐 국회에도 있었고 음. 청와대에도 근무를 했지만 지금까지는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아유, 그럼요. 그거는 여건이 불가능한 될까? 일이고. 이런 의문이 그냥 저는 합리적으로 좀 들긴 하는데요. 어제 김용민 브리핑에 김승현 교수가 나오셨어요. 아, 그 그 저기, 아내 딸의 그 미래 입시. 네.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기억 상실증이 있었다. 그걸 여쭤보니까 기억 상실증과 관련한 그런 전후 자기의 개인사를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실제로 그 기억 상실증이 있으셨대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대. 아. 그러나 그 전후의 기억을 보면은 일반인들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 예, 그 아침에 나온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런 말 했어요. 그 당시 와가지고 우리 딸 살려주이소라고 부럽다. 했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서울대 미대 입시 당시 서울대 미대가 공릉동에 있었어요. 공릉동에 갔을 때 점심을 어느 가게에 가서 먹었는지까지 그거 다 그런 걸 다 기억하시더라고. 지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요. 예. 예. 사실 기억 상실에 관련해서는 더 궁금한 것은 과연 입시할 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네. 입시 준비할 때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입시 기록에 대해서 그 기억을 잘 못하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저는 저기 전기대 떨어졌는데 그때 20.3대 1이었어요. 20.3대 1. 아, 전 1.4대 1이었습니다. 1.4대 1. 네. 이런 절대 잊을 수 없는 입시 기억은 우리나라에선 특히 더더욱 잊을 수 없는 특히나 이건 기억입니다. 실기이기 때문에. 네. 근데 박 후보 사실- 측에서 예. 딸의 기억력이 흔들리고 있다. 딸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 더 그 이제 딸의 기억력부터 좀 챙기세요. 그저 우리 산삼진. 김승현 교수님 멀쩡하신 분, 아니 남들보다도 산삼진. 기억력이 더 출중하신 분. 산삼진. 네. 그분 탓하지 마시고. 아니 그 김승현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느냐? 제가
어제 인터뷰에서 말미에 박형준 LCT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LCT 조형물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그 얘기도 이제 하시겠지만은 네. LCT 조형물을 봤어요. 김승현 교수 말씀입니다. 사실 기겁했어요. 기겁했어요. 전혀 그 건물 외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거예요. 어. 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예. 그 조형물은 제가 보기엔 가당치가 않아요. 가당치 않다. 그 외국 작가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조연씨 화랑에서 제작한 것이더라고요. 아마 부산 지역 철물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했겠지요. 근데 작가가 스페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와서 작업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 그래서 아마 그 이름만 뭐 빌려준 게 아닌가. 대여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스페인 사람한테 실제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비용을 송금했는지 또 스페인 사람이 부산에 왔는지 출입국 기록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지 않은 그렇겠네요. 것이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때 공사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재료비 인건비 어떻게 했는지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욕한데 그 사람이 와서 작업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건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조연 씨는 박형준하고 결혼한 이후 갑자기 엄청나게 커졌어요. 커졌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벌었다. 서울 강남에 그 네. 청담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네. 화랑을 오픈했는데 그 건물에 입주한 다른 화랑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말하자면은 실력으로. 실력으로 보나 레벨로 보나 뭐 퀄리티로 보나 조연 씨는 좀 많이 모자란다라는 얘기죠. 여담이지만은 정치인 부인은 화랑을 내고 싶어도 참아야 해요. 옛날에 신민당 모 국회의원 딸 화랑을 갔는데 줄 서요. 아,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 없이 놀러 왔다고 하면서 줄 서요. 왜 그러겠어요? 신민당 의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딸의 작품을 사준 사람들이 있었나? 조연 씨가 그렇게 해서 몸집을 키우지 않았나? 그 남편은 박형준이고 자기는 부산에서도 그 영향력이 박형준의 아내로서 또 MB 실세였을 때 있고. 네. 그랬잖아요. 청와대 들어가서 홍보기획관 했고 나중에는 정무수석도 네. 했었고 그래서 잘 나갈 때 그럴 때 또 몸집을 키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만 하신 것 같은데 김용민이가 얼마나 인터뷰를 잘하는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마치 다른 데서 하지 않은. 토하듯이 하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재벌 회장님 부인은 원래 일반 화랑을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미술관도 있는 그 회장 부인 그렇죠. 네, 그 누구지 뭐 대략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조현이 재벌 회장 부인한테 초청을 받았대. 근데 그 부인만 갔겠냐? 미스터 박도 갔다. 아. 미스터 박도. 네. 그런 정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부산 전체의 조형물 프로젝트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봐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조형물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과일나무라는 조형물이 있었어요. 그렇지. 그게 뭐예요? 사진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형물이 왜 여기에 있지 싶은 그런 조형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조현의 그 작품을 보면은 그 주변 경관과 아무 전혀 상관이 어울리지 없는, 않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거는 이제 조연화랑과 관련이 있는 다른 작가분이 하신 건데 어쨌든 조연화랑에서 이 관계가 있는 분이 하셨던 조형물이고 이것도 언제 설치가 됐느냐면은 박형준 후보가 후보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 국회에 설치가 됐다. 얘가 국회 사무총장 시절 사무총장 시절에? 사무총장 시절에 그것도 있었고 이 국회 사무총장 시절에 특혜 의혹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레스토랑도 있지 네, 않나요? 레스토랑도 있어요. 양식당. 네. 양식당.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국회 입점해 있는 쿠치나 후라는 이 식당은 일단 국회에서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안 받습니다. 어떤 식당이 임대료를 안 내고 관리비를 안 내고 그냥 가스비와 쓰레기 처리 비용 정도 내면서 이야. 합니까? 이건 완전한 특혜죠. 이거는 네. 더군다나 지금 한강 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 한강뷰에 있는 고급 양식당을 이제 국회에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딱 한 업체, 이 쿠치나 후만 이 입찰 공고에 자기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도 어떤 서류였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못 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입찰이 된 거예요. 이 시기도 국회에 사무총장으로 박 후보가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양식당 하는 사람이 아버지인가가 조현 씨하고 사업 화랑을 공동체. 화랑을 같이 운영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혹시나 적격한 자격이 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해 충돌 방지 노력을 해야죠. 네, 그래야 되지 그렇다면 않을까. 적격한 자격이 있었는가를 또 보면 이 정도 규모, 이 정도의 양식당이라고 하면은 아주 고급 호텔이나 또는 그런 경력이 많아야 할 텐데 과거 식당을 운영해 본 적이 전혀 없는 분이고요. 그리고 서울 청담동에서 이제 단순한 요리사 경력만 좀 있는. 가진 상태로 이 분이 입찰을 받았어요. 이것도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조현아랑의 사업 공동체 그분의 딸이 네. 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그리고 그 입찰을 받은 시기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있던 시절이다. 재직 시절이다.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살펴봐야 하란과 관련된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사실 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론화가 됐으니까 네. 전의용 역사학자 이분이 이제 쓰신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박형준 씨는 가난할 때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 살다가 성공한 뒤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 놓고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칠거지약은 자기가 범해 놓고 조강지처를 벌인 것이죠. 조강지처라는 말은 술찌개미나 쌀 겨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가난한 시절을 함께 보낸 부인. 남편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돈 많은 여자한테 말하자면은 한 발 걸치고 네. 불륜을 저지르고 그러더니 부인과 이혼하고 그 여성과 그가 지금 결혼을 이제 했다. 재혼을 한 상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에게 버림받은 조강지처가 박형준 씨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피켓 시위를 했던 것은 부산에선 잘 알려진 일이라고 합니다. 박형준 씨는 자기와 재혼한 처의 자식들은 부산의 초호화 아파트인 LCT 로얄층에 살면서 조강지처 소생의 자식들은 경기도에서 전세로 산다고 떠벌렸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자랑까지 했는데 이른바 자랑까지 했는데 박형준 씨가 권력자가 됐을 때 또 다른 권력을 얻겠다면서 나섰을 때 자기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조강지처 소생들이 전세에 산다는 사실을 이용했을 때 그 조강지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뭐 경주에 건물 얘기도 있대. 그건 뭐예요? 경주 건물 얘기는 아내, 딸이라고 아, 여기 이제 지칭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조강지처의 그 소생이 아니라 아내의 네, 딸. 아내의 딸. 네. 아내 딸이 경주 외동에 미스테리한 밖에서 볼 땐 이게 도대체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는 이 건물의 건물이에요? 소유주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 2001년도에 박 후보의 아내 이제 조현 씨 당시 이름은 조정혜 씨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름을 조정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음. 이분 조정혜 씨가 2001년에 지은 건물을 2003년에 증여한 예, 거예요. 딸한테. 예. 그런데 2010년에 용도 변경이 됐어요. 네. 주택이었었는데 창고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예. 밖에서 볼 때는 창고도 아니고 또 취재하신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화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창고는 화물을 원활하게 실어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창고로 쓰이기엔 정말 적합하지 부적합하다. 않다. 이거 창고로 절대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왜 그런 변경했을까? 법무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주택으로 보유할 경우에는 LCT도 있고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중과세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창고로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탈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박 후보 측 캠프에서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땅의 주인은 후보자의 법적 자녀도 아니고 재산 내역을 밝힐 의무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 자녀도 아니고 재산 내역 밝힐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또 입시 비리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가슴으로 낳은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때는 아내의 아들이고 아내의 딸이고 법적 자녀가 아닌데 방어할 때는 재혼 가정의 감수성이 왜 이렇게 없느냐.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사실 이걸 취재하는 데 있어서 재혼 과정의 어떤 시각으로 접근한 적이 없거든요. 박 후보 측의 아들, 박 후보 측의 딸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박 후보 측에서 오히려 아내의 아들이다, 아내의 딸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혼 과정이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식으로 모든 이 의혹들을 다 덮으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생각한다면 재혼 과정인데 왜 이렇게 감수성이 없느냐,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식은 후보를 그럼 하지 마셔야죠. 근데 국회의원 공천을 준비를 하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입후보할 정도인데 왜 저런 게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까지 저렇게 되어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 일단 뭐 아까 전우용 교수님 네. 얘기는 전우용 교수님의 의견이니까 우리가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건 뭐 본인들만 그거는 이제 아시는 그 전우용 거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이 말씀이 옳다면 사실이라면은 그거 어떨까요? 기분이.
사실은 이제 그게 표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당연하죠. 아닐까 저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민주화 운동도 하시고 그 고초도 겪으시고 감옥도 가시고 어떤 그 투사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또 정치 무대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렇죠. 분이에요. 존재감을 드러내셨던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부인과 이혼하고 그러더니 돈 많은 어떤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네. 그때부터 이 양반은 정치적 내리막길을 계속 걷더니 그 이름 이후로 완전히 뭐 지금은 존재감도 없어요. 박형준 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분 이제 다른 분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건데 일단 같이 고생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관계를 끊었다는 거는 일단 인간에 대한 예의나 의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거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아이 키우고 뭐 교수 만들려고 애쓰고 그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예의도 의리도 없는 거죠. 뭐 사랑이다, 뭐 불륜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될지 게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랑하는 네. 사람이 생겼다. 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면 또 우리가 또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조현 씨와 박후보는 윈윈했어요. 아주 좋지 않은 방법들로 이 의혹들만 본다면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로 같이 고생했던 전처는 정말 전셋집을 살면서 고생하고 있다면 이거는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남편이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 경우라면 아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정치 네.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 생기는 활동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럼 그 근처에도 가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조현이가 뭐 그렇게 미술계에 의미 있는 존재라고 재벌 회장이 왜 만나줬겠어?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MB 정권 때 만났다면은 MB 정권의 실세 박형준 때문에 뭐 이득을 줘도 이득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는 아주 충분히 대단히 오해를 살 수 부당한 있는 이권 오해를 살 수 취득이지. 있는 예.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술품 거래라고 하는 게 사실 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준가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비자금을 만든다든지 박형준 후보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 충분히 살 수 있고 사실 미술품 제가 있던 회사에 조형물이 하나 들어왔어요. 조영물? 네. 어. 조형물이 하나 들어왔는데 5군데인가 입찰을 받아서 그 작가가 낙찰이 됐는데 그 작가도 외국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 들어온 거예요. 조형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널빤지랑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다닐 때마다 도대체 저게 뭘 의미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 돈을 주고 저걸 갖고 왔냐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앞에 뭘 세운다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그 신발 트리 때문에도 그 그런 일이 성격 있었죠. 앞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예. 작품이라고 하는 게 돈을 쓰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는 네. 저는 미술품은 그래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네. 그리고 뭐 예술의 어떤 그런 분야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조현훈 씨의 화랑을 같이 운영하던 사업 식당. 공동체 예. 이분의 동업자의 딸을 국회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이런 거는 미술하고 예술하고 뭐 화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건 분명히 좀 의혹이 좀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딴 차명 트위터를 파가지고 뭐 글을 올려봤어요. 차명으로 트위터를 네. 파셔서 내가 그 전까지는 나의 글과 나의 어떤 지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열심히 팔로워로 들어오고 막 네. 댓글도 달고 한 두어 달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이게 참 내가 네임 브랜드 어찌 보면 그럼요. 허상일 수도 있는 이 네임 브랜드 낙곰수 있으시죠. 멤버로서의 네. 네임 브랜드에 내가 굉장히 특혜를 받으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 참 그 네임 브랜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네임 브랜드 있는 사람이 붓으로 그냥 해도 아름다워 보이고 뭐 그럴 거란 말이죠. 우리 진행자들 그런 얘기 하죠. 같은 유머를 유재석 씨가 하는 것과 네, 내가 하는 것은 천지차일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얘기. 예술가가 그 말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유명해져라. 그럼 네가 똥을 싸도 그걸 예술이 된다? 작품이라고 할 것이다. 아, 그런 멋진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럼 네. 뭐 우리 뭐든지. 신민재 평론가 요즘 계속 홈런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렇잖아. 저기 사실 무슨 옷을 입었는데 한두 번
걸쳐 입고 다닌 거, 그걸 뭐 예를 들면 애장품으로 내놔봐요. 아, 그래요? BTS 멤버여봐. 그 그치, 예전에 진짜 뭐. 그 비틀즈가 음. 목욕물을 팔아라 뭐 이런 아유, 적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예. 비틀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비틀즈가 목욕물을 팔겠다고 얘기를 했다. 물론 이제 현실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그걸 펜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누가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긴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갑자기 저 그 얘기가 생각이 목욕 그때 막 상상했었거든요. 저걸 병에 담아서 파는 건가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석연치 않은 해명보다는 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우영 교수 발언, 아까 소개해드린 박형준의 지난 결혼 재혼사는 부산에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명합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음. 그 당시에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줬고 그 사실 때문에 선거에 낙선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선거 때는 그런 사생활까지도 다 들춰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다행히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막말밖에 없었는데 아유 털었으면 다 털었을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투명하게 사신 것 같아요. 백옥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게 그거 외에는 네. 그렇게 그런- 털리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아니, 다른 심지어 거 내가 저 대학 강의하는데 네. 대학 강의했을 때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 조중동이 찾아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말한 거 없냐 그 취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재산 네. 내역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아유 걸로. 없지. 내가 뭐가 있어. 난 부정하게 그 돈을 취득한 적도 없고 어, 무엇보다도 그쵸. 예. 남녀 관계, 여자 관계. 이건 뭐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거죠 순백색입니다, 지금까지. 순백색. 네. 예. 그래서 오로지 이제 한 가지. 막말 이거.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 뭐 이런 온통 금욕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걸로 풀 수밖에 없어. 그런 전후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아. 전후 사정이. 아, 어? 전후 사정이. 그렇게 네. 어쨌든 이번 선거가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물론 부분들- 오세훈이가 또 저기 네, 단일 후보가 됐고 해서 예. 아마 앞으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취재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취재가 근데 많이 그렇지 않을 것 이루어져야 같아요. 되는데요. 언론들이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지 저기 않아요? 뭐 정치 열린 공방 공감 정도로? TV 예, 네. 몇 군데 빼놓고는 이미 저기 뭐야 정치 세력화됐어요 우리 언론들이. 그래서 저는 뭐 진실을 규명하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일이 만약에 김영춘 후보의 일이다. 아유 뭐 우리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다 신문에 이제 빨갛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예. 저는 그 20, 30대 아들과 딸이 뭘 했길래 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비싼 집에서 과연 살 수 있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산에서 사실 제가 20억짜리 집이라고 하는 건 음. 서울의 20억에 한 10배쯤의 충격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친정이니까 음. 물론 저희 집이 뭐 이렇게 비싼 집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음. 사실은 뭐 3, 4억을 넘어가는 5, 6억을 넘어가는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해운대이기도 하고 해운대에서도 음. 20억이라고 전세 10억의 그 빌라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 느끼시는 서울에 하시는 분 체감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젊을 거 아닙니까 이 아들 딸이 박형준 후보의 나이를 비춰봤을 글쎄 때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아내분의 전 남편이 돈이 되게 많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사업이 좀 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들기도 이런 하네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상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돼서 네. 부득이 떼어서 아내한테 주고 이혼을 한 경우. 아, 예, 그래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겪어보지 못한 초현실적 얘기네요. 네. 그래요. 그 아내가 이제 뭐 딴 남자하고 그런 방식의 이혼이라면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 초현실적인 네. 방법에 대해서는 안 되겠네 이거. 네. 그런 방식. 안 되겠어요. 그런 고민을 언젠간 해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날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음.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자유로운 영은 벌써 오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니 그 갑수 형님한테도 그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박형준에 그럼요. 대해서. 박형준 모르지 않을 거예요. 박형준이 원래 진보 계열에 있던 분이에요. 아, 그렇죠. 민중당도 있었고 YS 계열. 월간 말 편집장도 했었고 아, 그 그래요? 밑에 뭐 정봉주 의원, 최민희 의원이 있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대되는 한마디가 이제 2부에 펼쳐질 것 같은데 아까 오셨는데 녹화 중인데 막 문 열고 들어오시고 아, 굉장히 그래요? 자유로우신 예. 분입니다. 네. 모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